전략들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강연 끝나고 질의응답 갖겠습니다. 박희덕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의 박희덕입니다. 국회의원들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는 이야기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평생 그러니까 거의 한 25년 이상의 그러니까 스타트업 벤처 투자 생태계에 있어왔고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에 이제 변해 나가는 과정을 투자 생태계에서 이제 바라봐 왔는데 이 부분이 항상 그 벤처 투자라는 것들이 그 마이너 특히 금융에서는 마이너한 부분이었는데 이 마이너 부분을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그 제가 가졌던 경험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새로운 어떤 점프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제목이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방안인데 제가 협력 경제라고 적었거든요. 나중에 이 협력 경제가 왜 협력 경제로 바뀌는지 부분이 아마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님께서 유엔 총회를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발표했던 유엔 총회 전에 발표했던 블랙락이 한국의 AI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MOU를 맺었다. 저 이 뉴스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한국 정부가 블랙락이라는 데하고 제휴를 맺었다? 뭐 사실은 블랙락 알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뭐 금융계에 계신 분들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블랙락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정부하고 MOU를 맺었다. 특히 제 입장에서 보면 블랙락이 한국을 주목했다?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은 사실 블랙락이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벤처캐피탈, 프라이빗 에퀴티, PE 뭐 이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하고 자산운용사라는 건 엄밀히 틀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한국 특히 아시아를 주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MOU를 맺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생태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있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하는 상징적인 어떤 뉴스라서 제가 강의 자료를 급히 바꿔서 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제3의 벤처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4대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다. 그 4대 강국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미국, 중국, 뭐 영국이나 이스라엘, 다음에 한국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는 어떤 발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3조 5천억 K-이노베이션 허브를 만들어서 실리콘밸리에 한국의 딥테크 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 또한 이런 든든한 동반의 총력을 지원한 정부가 되겠다라는 어떤 청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혁신가역한테 혁신기업가들한테 11조 이상의 자금을 추진하고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청년들 양성하겠다는 정신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목해 볼 만한 게 이게 발표했던 내용을 제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을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들도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정부 정책에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옮겨놨는데요. 중기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벤처 스타트업 정책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중기부가 소관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왜 제가 중기부에서라는 것을 강조를 했냐면은 듣다 보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규모는 벤처 투자 규모는 전 세계 규모로서는 4위 정도 합니다. 미국, 그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영국이 벤처 투자를 상당히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3위 정도 하고요. 저희가 한 4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뭐 통계 숫자에 따라 틀리겠지만 8위에서 한 12 사이 정도, 한 10위권 정도 하는데 벤처 투자 규모는 4위 정도 합니다. 사실 양적으로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입안된 기재부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68 기금을 통해서 지금 김태년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세미나 하셨던 벤처 투자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당연히 동의하고 거기 관련된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팽창 중요합니다. 양적으로 더 말씀드린 대로 확장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은 분명한데 단지 양적인 측면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업 생태계 순위가 이건 머니투데이에서 발표해놓은 스타트업 블링크라는 자료인데 20위권 정도. 다른 투자 그 혁신 순위를 보면요, 한국의 혁신 순위가 30위권 밖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벤처캐피탈 혁신 순위는 아마 한 40위권 밖에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같이 투자 자금과 어울려야 되는데 혁신 생태계 순위와 벤처캐피탈의 역할,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30위, 40위권을 벗어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생산적 금융 대전환 이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산업 중심, 제조업 산업 중심의 자본주의를 통해서 대출 중심, 은행 중심의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벤처캐피탈은 사실은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모델이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설명할 때 제가 25년 정도 투자를 해왔는데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벤처캐피탈이라는 회사를 삼성에서 이제 첫 직장을 해외 무역을 통해서 시장을 했고 2000년도 초에 벤처캐피탈이라는 한국 최대의 벤처캐피탈을 KTB라는 것을 옮겨서 실리콘밸리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우리나라는 벤처캐피탈이라는 제도로 된 제도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럼에 불구하고 다시 이제 투자 업계를 그 당시에 제가 사표를 썼었거든요. 실리콘밸리 갔다 왔다가 저는 벤처캐피탈을 하고 싶어가지고 투자회사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실리콘밸리 가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벤처캐피탈하고 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벤처캐피탈들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미래산업, 한글과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붐에 의해서 상장이 됐던 2000년 90년대 후반의 그 시절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첫 번째 벤처 붐이 불 시기였죠. 그 당시 코스닥 지수가 273, 지금으로 치면 2730 정도 되죠. 그 정도였는데 현재 코스닥 지수가 3분의 1도 못 미치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실리콘밸리를 가서 같이 그 당시 그러니까 최고의 벤처캐피탈에는 세쿼이아하고 만나서 미팅을 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KTB에서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벤처캐피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연수 갔다가 파견 근무 갔다가 투자를 2건을 하고 난 다음에 복귀하고 나서 회사에 사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쓰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본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사표 쓰느냐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벤처캐피탈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적어도 한 번의 사이클을 겪어보고 그만둬야지, 들어온 지 2년도 안 됐는데 그만두는 거는 아니다. 한 번의 사이클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한 8년에서 10년 정도는 있어야지 당신이 적어도 벤처캐피탈이라는 걸 뭐라는 걸 알고 투자가 뭐라는 것을 이해할 거다. 그런 정도의 사표를 쓰면 자기가 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8년 만에 그만두고 2008년에 그만두고 KT로 옮겼습니다. KT로. KTB라는 회사에서 KT로 옮겼는데 B자 떼고 뱅킹을 떼고 이제 KT로 옮겼는데 그 당시 KT에서 그 벤처 투자를 담당할 수 있는 팀장을 찾고 있었어요. 조건은 미국도 알고 있고 한국도 투자를 해봤고 대기업 출신. 왜 대기업 출신이 붙었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기업 출신이 필요했대요. 근데 그 교집합을 해보니까 HR 쪽에다가 이제 그 헤드헌터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삼성 출신이었고 삼성물산에서 해무역 담당을 했었고 미국 투자를 해봤고 한국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벤처 투자 팀장이라는 자리를 가서 KT 내에 새로운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팀을 만들었던 목적은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 도입을 하고 KT의 사업에 적용하는 그 업무가 제 미션이었거든요. 투자도 미션이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투자 플러스 사업을 적용하는 게 미션이었는데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KTB에서 B자를 빼고 뱅킹을 떼고 이제 KT로 옮겼는데 그때 다시 실리콘밸리에 갔어요. 근데 그때 같이 실리콘밸리로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세쿼야 악셀 벤치마크 이런 어떤 정말 세계의 유수의 벤처캐피탈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들과 만나고 KT가 좋은 게 투자자 이기 전에 카스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투자했던 회사가 아시아로 진출하고 레퍼런스를 만들려는데 KT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세계에서 빨리 통신이라든지 인터넷 인프라망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솔루션을 살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매출을 일으키는 것보다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KT 팀장이라는 자리가 엄청난 그들한테는 중요했던 자리였고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보다는 그 당시 제가 들었던 충격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돈은 필요 없다는 거였어요. 돈은 자기들 많이 갖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결국에는 자기들이 투자한 회사의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그들한테는 소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덕분에 저는 벤처캐피탈 내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KTB 시절 때 사실 제가 중국 쪽에 투자하러 들어갔을 때 그 당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이 막 소위 말하는 자본 투자금융 자본이 들어가 세콰이라든지 이런 자본이 들어가서 벤처 붐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이런 회사들이 실리콘밸리형 자금이 들어가서 그들이 나스닥에 상장하든지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이 모델이 형성해야 되는 시기가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 7년을 거쳐서 2007년 정도 되면은 나스닥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200군데가 넘었었어요. 근데 2008년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스타트업 출신의 기업은 한 군데 정도 있었어요. 두 군데 있었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등록됐다가 상장 폐지를 당하고 복귀를 했고 한국에 다시 들어왔고 한 군데 남아 있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벤처 출신, 스타트업 출신 상장회사는 얼마 전에 올 초에 등록했던 백도어링이라죠. 백도어링했던 회사 하나를 포함하면 여전히 한두 개 정도만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2007, 8년도에 중국은 200개. 지금 현재 중국은 얼마일까요? 이번에 미국이 많이 중국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퇴출 당했거든요. 퇴출 당해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나스닥이나 NYSE에 없는 거로 생각해서 다시 조사를 해봤더만은 여전히 280개가 있어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2008년도와 처음에 벤처 붐을 보는데 실제로 저희는 차지하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한국은 제조업 중심에서 뱅킹 위주로 제조업을 성장을 시켰었거든요. 대출. 그리고 기업가들도 그렇게 성장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벤처라는 부분이 스타트업이라는 부분은 중기부에서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바꾸고 중기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국가 전체적으로는 하지를 않았던 그 상황이었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벤처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또한 중국의 하나 차이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중국은 그 당시 뱅킹은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벤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QP 제도를 활용해서 외환관리법이라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달러 베이스 투자를 그대로 허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 투자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투자 구조, 계약 구조가 실리콘밸리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허용했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상해나 심천에서 만들어지고 그 기업들이 활동하고 다시 뉴욕 증시에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허용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사실 중국의 시장이 커서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다, 맞는 이야기죠. 중국의 인건비가 싸서 빨리 발전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내용이 실리콘밸리식 투자금융제도가 중국의 기업에 적용이 된 거죠. 아시다시피 중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축적된 자본이 없었어요. 그 자금을 실리콘밸리식 자본이 들어갔던 거예요. 뉴욕식 자본도 다시 들어갔는데 뉴욕식 자본뿐만이 아니고 실리콘밸리식 자금. 제가 이제 뉴욕식 자금이라고 표현하면은 뱅킹 위주의 자금 플러스 여의도식 자본, 주식회사 그러니까 거래소의 자금을 포함하는 것들이 뉴욕식 자본입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식 자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투자금융,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자금. 물론 다른 방법, 뉴욕도 사실 벤처캐피탈이 있고 보스턴에도 벤처캐피탈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주도했던 것들이 실리콘밸리였거든요.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벤처캐피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뉴욕식과 실리콘밸리식을 구분하는 이유고 그 실리콘밸리식 자금이 중국을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제가 이거를 강조하냐면은 저희는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 실리콘밸리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 기업들은 평평한 잔디밭이 아니에요. 울퉁불퉁한 자갈밭이에요. 그라운드 룰 자체가 뭐 규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투자금융적 차원에서 보고 계약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소위 말하는 자갈밭인 거죠. 흔히들 저희 보고 벤처캐피탈이라고 하니까 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투자를 하니까. 근데 제가 실무적으로 볼 때는 저는 저 갑, 을, 병, 정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벤처캐피탈은 갑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벤처캐피탈은 을도 하겠죠. 그죠? 근데 어떤 벤처캐피탈은 저같이 이제 병이라 정 정도 느끼고 있는. 근데 한국은 그런 식의 권리관계에서 갑을병정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투자가들과 경영자들, 기업가들이죠. 기업가들과 인플로이들이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운동장이 평평한 거죠. 한국 축구가 사실을 영국을 통해서 또는 프리미어 리그를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뤘지 않습니까? 유럽 진출을 통해서 2002년도에 그 월드컵 이후에 운동장이 영국 플레이할 수 있는 그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축구가 계속해서 월드컵 진출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된 것처럼 이 운동장이 평평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동장을 만들어놔야지만이 양적 팽창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가 5천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좋은 일자리. 항상 좋은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데 요즘 2030들이 사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일자리의 개념이 틀리니까요. 제2벤처붐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2014년 정도요. 정부에서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말년 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각 18개 대도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성장금융, 성장사다리 그러니까 일종 벤처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데스밸리를 넘어서 성장사다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금융위 주도로 해서 성장사다리를 만들고 성장금융을 만들었던 그 시기가 제2벤처 붐의 시작이었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 때 보증제도를 없앤 거예요. 연대보증제도를 없앤 거예요. 질적 변화에서 그 당시 그게 제2벤처 붐을 만들었죠. 실제적인 많은 인력들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카이스트 출신이라든지 서울대 출신이라든지 외국 유학 갔다 온 우수한 인재들이 스타트업 창업에 뛰어들었던 시기예요. 근데 피크가 2000년도, 2001년도였어요. 한참 피크를 가다가 다시 아쉽게도 2022년도에부터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현재 상황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거는 그동안의 양적 팽창이 제2벤처블을 만들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꿨어요. 스타트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많은 그 인재들이 스타트업 세계로 뛰어드는 어떤 그것까지는 만들었으나 문제는 연대보증을 없애가지고 많은 부담감을 없애줬어요. 그러나 사실은 28개 이상의 유니콘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유니콘들이 사실 기업 퇴출된 유니콘들도 있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핵심이 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운동장이 평평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 거버넌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이해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이 표를 왜 썼냐면요. 그러니까 투자금융업계에서는 표준화된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이야기하는 표준화된 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방법대로 투자를 해야지만이 다시 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정책에서 보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에 투자해 주기를 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의 제도 자체가 계약 구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자기들이 익숙한 게 안 맞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룰이 하나 있습니다. 1시간 또는 2시간 내에 거리 벗어난 기업들한테 투자하지 않는다. 벤처캐피탈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상징적인 룰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리적인 시간도 있지만은 자기들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어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왜 중국은 왜 투자했느냐? 사실 처음에 중국에 들어간 투자가들이 있고 중국에 안 들어간 VC들이 있었어요. 세코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들어갔고 그 당시 1위였던 클라이너 퍼킨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 클라이너 퍼킨스가 세코야한테 1위 자리를 내준 결과이기도 하겠지만은 중국에 들어갈 때 말씀드린 대로 달러 베이스의 투자 구조, 실리콘밸리식 투자 금융 제도가 적용이 되도록 중국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계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은 실리콘밸리가 이해하는 그 자금.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분도 많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벤처 강국이라는 이야기하죠. 창업 국가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실리콘밸리와 똑같습니다. 계약 구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창업을 하면은 그냥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거하고 똑같아요. 비용은 3분의 1, 5분의 1이죠. 실리콘밸리가 물가가 비싸니까. 그리고 시딩 투자 받고 저희가 첫 번째 VC가 투자하는 거 시리즈 A라고 하는데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은 시리즈 A를 받을 때도 미국 VC, 실리콘밸리 VC들이 바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흔히들 요즘화 펀드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요즘화 펀드가 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가장된 거죠. 한국 내에서 가장돼 있는데 요즘화가 한 게 아니고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들이 그 붐을 이스라엘 기업들을 수많은 기업들을 M&A하고 나스닥에 상장시킨 그 자금이 실리콘밸리식 운동장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세계가 이해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면 실리콘밸리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그럼 도입을 해내야 되느냐 문제겠죠. 자,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게 이제 참여하는 것들이 저는 특히 한국에서는 인베스트먼트가 뭐죠? 사실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도 투자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흔히들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투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KT에 처음 갔을 때 제가 투자 담당이었잖아요. 투자 담당. 그러니까 KT의 사장님이나 부사장들이 제가 직보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투자는 인프라 투자였어요. 왜냐하면 KT는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식 벤처 투자하고는 거리가 먼 거였죠. 인프라 투자를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2의 벤처 부분을 거쳐가지고 많은 은행들이 벤처 투자에 지금 직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은행식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신한캐피탈이 모 스타트업 기업 대표한테 소위 말하는 한매 청구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매 청구를 했던 그 뉴스가 크게 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신한캐피탈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감사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서대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서도 신한캐피탈이 옳다고 판단이 났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게 사실은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입장에서 보면은 신한캐피탈이 했던 그 계약 구조가 안 맞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개념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리콘밸리 핵심은, 저희는 흔히들 이제 이사회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이사회 경영. 그 이사회 중심 경영이 이사회 책임 강화, 요번에 상법 변화라서 이사회 책임 강화 정말 중요한 변화거든요. 그 이사회 책임 강화라는 게 특히 특정 주주, 이사죠. 주주들도 이사로 참여하니까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가 행동을 했을 경우에 소송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피듀시리어법인데요. 한국도 이번 상법의 변화를 통해서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엄청난 시스템의 변화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존 보수적인 시각을 가신 경제학자라 이런 분들이 한국 경제 특히 발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이사의 책임 강화가 실리콘밸리 협력 경영 거버넌스를 바꾸고 협력 경제를 만들어내는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이 참여했을 경우에 자기가 투자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회사, 특히 스타트업을 대변을 했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주 전체,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죠. 어디서 최근에 상법 개정한 거와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제가 이거를 20몇 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가서 실리콘밸리를 가서 그만뒀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만둔 사표 쓰는데,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한국의 벤처캐피탈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아직도 한국의 벤처캐피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투자했던 투자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죠.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는 CVC,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CVC 제도를 많이 활성화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대기업에 계신, 제가 KT에서 대기업에 투자 담당을 했잖아요. 그리고 잠깐 CJ에서 투자 본부장을 했었거든요.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CJ를 위해서, KT를 위해서 투자 자금이 활용이 돼야 된다고, 스타트업 투자했을 때. 그렇게 봤을 경우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소송당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주 전체의 공동을 위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영자나 투자하는 투자자나 인플로이가 서로 협력하는 구조가 나와요. 보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룰을 잘 만든 게 계약 구조예요. 합의된 계약을 잘 만들어낸 거죠. 그게 혁신의 바탕이 된다는, 제가 중국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말씀드렸죠. 똑같은 계약 구조가 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이유가, 그런 평평한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경영자들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가들도 그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로 거버넌스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 경제가 협력, 서로 상호 간에 그 경제 주체들이 협력해서 새로운 어떤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협력 경제가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하는 벤처캐피탈이 없죠. 들어보셨어요, 혹시? 사실 우리나라 벤처캐피탈들이 해외 투자를 별로 안 합니다. 부끄럽게도.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자금의 성격이죠. 벤처캐피탈한테 주어지는 자금이 주로 정책 자금이나 은행 쪽 자금인데, 은행들이나 저희한테 공제의 자금, 그 국민연금 이런 자금들인데, 그런 쪽에서 주시는 분들이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투자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 해외 투자하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벤처캐피탈을 대부분 국내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대로 보니까 해외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특히 실리콘밸리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모르다 보니까 제도상으로는 그냥 미국 투자할 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제도 계약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민이 없는 거죠. 그냥 계약서 미국에서 하는 거니까 미국식 계약을 따르고 한국에는 한국식 계약을 따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계약의 차이에 대해서 왜 제가 투자했던 기업들이 안 되고 미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잘 될까, 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고로 제가 KT 시절 때 2008년도가 그 당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을 시절에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150개 이상 기업들을 만나고 KT에 투자하러 다시 이제 KT에 적응하러 왔을 때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한국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았었어요. KT에 계신 그 석박사 연구소에 계신 500명의 석박사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그 비슷한 회사들, 카이스트 출신의 회사들을 투자를 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뒤에. 3년 뒤에 제가 만났던 실리콘밸리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던가 아니면 M&A 당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M&A 당해 있는데, 한국에 있는 3년 뒤의 회사는 망하거나 아니면 KT의 협력회사가 돼 있죠. 대기업의 협력회사 1차 벤더가 돼 있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회사가 안 돼버리는 거죠. 이 근본적 차이가 사실은 여기에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컬래버레이션이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당연히 이해하는 말이거든요. 어떤 컬래버레이션이냐? 파운더와 인플로이, 임직원들, 노동자들이죠. 그리고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한테 돈을 주는 LP라고 합니다. LP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도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요. 가치와 인식의 차이, 아까 말씀드린 뱅킹과 인베스트먼트의 차이, 경영 거버넌스의 그러니까 협력 경제가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면 되는데, 결국에는 창업은 함께 회사를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업적 가치를 만들고 그 사업적 가치를 기업적 가치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R&D 가기부에서 주관하는,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건 R&D를 많이 육성하잖아요. 근데 기술적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업적 가치를, 사업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R&D 중기부하고 협력해가지고 이걸 사업화시키는 것들을 벤처캐피탈들이 좀 해달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적 가치에만 또 가기부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R&D 혁신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걸 사업화시키는 것들이 하나의 목표거든요. KPI인데 문제는 기업의 가치를 또 높이는 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기업의 가치라는 게 또 기업의 성장 메커니즘이 또 다른 거잖아요. 기술적 가치하고 이 세 부분이 같이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유니콘이 만들어지고 나스닥에 상장하는 어떤 기업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공감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죠. 또한 실패에 대한 인식 차이, 좋은 일자리, 죄송합니다. 스웨트 할 때 단어가 틀렸네요. SWEAT인데 땀. 노동자의 가치, 경영자의 노력.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실제적으로 창업자가 창업하는 자금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1000불도 없거든요. 100불도 안 내요.
물론 초기에 시작할 때 자기들이 노트북 가지고 뭐 이런 정도의 뭐 커피 한 잔 마련할 수 있는 돈 이 정도가 이제 창업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는 그러고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하거든요. 투자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창업자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뭐죠? 노동자가 갖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스웨트 에쿼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벤처캐피탈 또는 벤처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많은 직원들이 워라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임직원들은 최근에 스타트업 가면은 대기업 못 갔기 때문에 스타트업 갔으니까 생활의 수준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스타트업이 상당히 이제 워라밸을 높여준다 이런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월화수목금금금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에는 24시간 일한다는 그 7시간 일한다는 그 개념, 특히 AI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일을 한 30만 불, 50만 불 받다가 스타트업으로 옮겨가면은 월급이 반 정도 떨어지거든요. 반 떨어지는데 그 반 떨어지면서도 오히려 일은 더 2배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스타트업을 옮길까요? 스웨트 에쿼티를 인정해주는 문화거든요. 근데 좋은 일자리라는 게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의 좋은 일자리 기준도 사실 스타트업 세계에서는 좀 정의가 달라야 됩니다. 자기가 마음껏 펼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금요일, 토요일 뭐 이런 주말하고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은 주말에는 쉴 수 있는 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투자 금융하고 같이 엮여져야지만이 그라운드 룰이 서로 이해가 돼야지만이 그리고 경영 거버넌스에 대한 협력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스타트업 기본적으로 시리즈 A, B, C, D를 거쳐서 그러니까 보통 한 F, G 정도 되면은 상장을 합니다. 근데 그 상장 단계에서 그러니까 시리즈 A 때는 코어 컴피턴스 핵심 역량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마케팅 PMF라고 하는데 시장이 이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그 고투 마켓 3단계 쪽에서 보면은 시리즈 C 단계에서는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 한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확대하는 그 전략을 잘 수행하는 게 한마디로 스타트업의 생태계 메커니즘인데 거기에 맞도록 투자금융들이 특성에 맞도록 자금을 투자해주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벤처캐피탈들은 사실은 그 특성보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재무제표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익률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이 간행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장 메커니즘에 필요한 어떤 자금이 공급되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벤처 캐피탈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한테 돈을 주시는 분, 정책 자금 그리고 은행계, 공제, 연기금의 정책 자금을 운영하시는 담당자분들이 평균적으로 서큘레이션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국장급 이상은 한 2년, 그리고 밑에 실무 담당자 하시는 분들도 1, 2년. 그러면은 계속 바뀝니다. 그분들은 벤처 스타트 공부하시다가 그냥 가시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장기 성장 자금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8년, 10년 이상의 성장 자금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는 거는 벤처 캐피탈이 담당해야 되는데 그 벤처 캐피탈이 사실은 2년, 3년 담당하시는 자금을 이해하시는 분들의 자금을 받아서 그분들을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설득하는데 지쳐요. 지치다 보면은 벤처 캐피탈도 결국에는 시리즈 C, D 부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많은 벤처 캐피탈들이 초기 중심의 벤처 투자를 해야 되고 10여 년 전에 이제 초기 중심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2벤처 붐 때 성장 사다리를 만들고 해서 초기 벤처 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벤처 캐피탈이 성장해 나가면서 다 레이트 투자, 프리 IPO 투자로 가는 이유가 이런 어떤 선순환 고리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이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기술도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친구들과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개별적 능력으로는. 근데 생태계 한계, 운동장이 울퉁불퉁한 거죠. 그걸 연결시킨 커넥팅 닷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연결해 주는 거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운동장이 핵심 코어 컴피턴스라는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에 준하고 퀀텀적 사고를 가지는 코어 컴피턴스를 형성하고 스웨트 에쿼티, 여기도 틀렸네요 스펠링이. 스웨트 에쿼티,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AI가 작성한 자료거든요. 이 PPT가 AI를 3번 돌렸어요. 작성할 때 한 번 제가 여러 군데서 강의했던 자료와 이쪽에서 한번 돌리고 저쪽에서 한번 돌리고 세 번째를 이제 편집을 맡겼는데 편집하는 것도 AI를 통해서 했거든요. 근데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 노동의 가치 변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투자가들이 있어야 되고, 이게 사실은 계약 구조인데 실리콘밸리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할 때 10군데 벤처캐피탈이 투자했으면 계약서가 하나예요. 다음번에도 계약서가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계약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권리관계가 정확하게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동의권인데요. 왜 투자가들이 갑이라고 이야기를 되냐면은 투자가들이 동의하지 않은 행동을 경영자가 했을 경우에 사실은 투자 계약서 위반으로 투자금을 환매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환매를 아니더라도 회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것 같이 들리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을 경영지들을 마음대로 했을 경우 그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약 규정이 동의권이라는 제도로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이 동의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서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자에서 알박기라고 있잖아요. 팔 때 나는 못 팔아라고 반대하시면 못 팔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3배, 4배를 받아야 되면 그런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스타트업 업계에도 일어납니다. 나중에 M&A가 왜 안 되느냐, 이 부분도 동의권 문제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이 한 계약, 한 배의 탕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경영자, 자본 투자가가 한 배의 탕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협력 경제를 만드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길었는데요. 뒷부분은 보면은 자, 상법 개정, 법원에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차원가 정신을 이야기했는데 스웨트 에쿼티, 이 부분이 정말 리워드를 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VC의 역할, LP의 역할이 빠져 있어요. 중기부 정책인데 사실은 중기부에서는 기업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메커니즘에 VC가 어떤 역할을 하고 LP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개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정부의 역할, 든든한 총력 지원한 정부인데 중기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재부는 없고 여기에 산자부는 없고 가기부는 없고 핵심적으로 투자금융을 관장하는 금융위회가 없어요. 금융위에 여러분들 금융정책국은 있고 자본시장국은 있고요. 금융산업국은 있는데 투자금융국은 없어요. 그만큼 금융위에 투자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버넌스 변화의 키핀이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VC와 기업 간의 투자 간의 기업 계약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LP와 VC 간의 출자자 규약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정부 LP는 규제평가 변화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한 계약서로 나타나는 원 컨트랙트로 나타나는 이 부분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사실은 주체별 역할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정책금융기관이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금융이 중기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한국 모태펀드라고 있습니다. 모태펀드가 있고 기재부 산하에서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 산하에 있는 성장금융, 그리고 기재부 산하의 산업은행, KDB 각각 따로 행동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책금융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각자 본인들 열심히 자기들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VC의 역할,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투자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글로벌 투자 계약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VC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투자 후에 시리즈 B 이후에 C 정도 갔을 때 왜 해외 투자 유치를 해야 됐는데 해외 투자 유치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VC가 그 역량과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더 우선이거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쪽 특히 실리콘밸리 투자 금융가 쪽에 왜 투자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계약 구조가 어떻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투자해달라고 이야기하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기술만 우리 기술 좋아요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의 역할,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한국의 기업가들이 많이 스포일드 됩니다. 투자를 많이 받고 나면 1,000억 이상 받고 나면은 스포일드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장하고 나면은 자기만의 왕국을 만듭니다. 제가 16개 정도 IPO를 시켰거든요. 상장형 기업가들을 많이 봤습니다면은 수성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분들이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업가가 아니고 오너가 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오너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파운더라는 표현을 쓰지. 근데 파운드면 파운드로서 역할이 있는 거지 오너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경영 거버넌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했지만은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들어간다고 해서 피터팬 증후군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경영 거버넌스 관점에서 기업가들도 기업가 정신, 그 투명성, 그리고 투자가와 협력하고 주주 가치를 생각해주고 인플로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 구조에 기업가들이 과연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부 역할,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환경,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기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범부처가, 기재부, 중기부, 가기정통부, 그리고 금융위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려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부처의 통합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크게 힘들지는 않아요. 갈등이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공감대는 있고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변화의 키핀, 그 키핀이 계약 구조에 있고 그러니까 뭐 동의권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싱가포르 테마색 모델은 이 테마색이 결국에는 싱가포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 10여 년 전에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일 앞에 있는 단이 테마색이에요. 근데 경영 이사회로 분리해놓고 하는 어떤 구조 자체가 전 세계에서 국부펀드 또 테마색이 운영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건 들으셨잖아요. 그 구조가 왜 그런가를 이 경영 거버넌스에서 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다 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